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 네. 지금 이 문 정권이 네. 벌어지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폭력적으로 네. 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말하지 마라, 입 네. 다물어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 중에 문 정권이 딱 꼬라지가 보기 싫은 사람, 네. 뭐 아들 문제, 네. 딸 문제, 사이 문제, 네. 부터 시작해서 손혜원이 문제, 네. 또 손스키 지금 네. 저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국민들 상당수가 네.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고 화병생이 생겼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네. 폭력적으로 좀 전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해야 될 소리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면서 네. 이 부분들을 일종의 어떤 댓글이나 네. 좀 험악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험악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엄청난 폭력성을 유발하고 있는데 네. 이 정치적인 어떤 억압이 네. 또는 위선이 이 대중들로 하여금 이 폭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에 뭐 우리가 파쇼가 그렇죠. 우리 영화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뭐 비엔나의 뭐 마지막 열차입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의 폭력성이 굉장히 사람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보면서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라는 쪽으로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나오면 또 이쪽에서 공격이 더 가해지면 또 거기에 방어하면서 더 강하게 반발하고 이런 식의 상승작용, 분노의 상승작용, 또 자기 편, 남의 편, 이런 것들에 분리되는 것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진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틈을 파고드는 게. 김어준 씨가 이번에 손석희 씨의 이번 사건이 삼성이 뒤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문파 지지 세력들이 손석희를 지지하게끔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면 이게 객관적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영 논리랑 상관없이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길 찾아서 가는데 자기 편은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제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더 자신의 방패막이만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방패막이를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서로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꼭 이겨야 할 적, 물리쳐야 할 적, 죽여야 할 적,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분노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분노한 자기 자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쌓여 올라가면서 그게 탈출구가 없으니까 이제 이번 같이 연휴 기간이 길면 가족들 간의 분쟁으로 많이 나타나고, 이번 뉴스를 보니까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호사들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결이 되고, 실제로는 형제 간의 정치 지지 세력이 달라서 크게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형제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을 옳다고 그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가 좀 무도하게 해도 네. 상식선 안에서 무도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상식을 벗어나 버려가 네. 비판하면 고발한다. 네. 뭐 가짜 뉴스다. 네. 무슨 돈줄을 끊는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권력부터. 그렇죠. 당장 이 방송을 녹화한 날 곽상도는 딸 사이 문제 거론했다고 청와대가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발하기 전에 그것도 민주당을 시켜서 고발해요. 대통령 가족을 거론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옵니까? 당원이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원을 우리가 뭐라고
비아냥거리면 네. 민주당이 다 고발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와대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해명과 네. 정빙을 내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다른 그 정빙을 보고 네.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네. 아니면 또 그 정빙을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네. 그것이 권력의 어떤 숙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네. 이명박 정권은 반쯤 넛이 빠지도록 흔들어 버렸고 네. 박근혜 정권은 거의 바로 주저앉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의혹을 받기를 싫어한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에 의한 폭압이 대중의 스트레스로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쌓인 스트레스가 또 폭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요즘 폭삭 늙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머리도 하얗게 변했다 뭐 이러고 이러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까요? 정치를 말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늙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뵈니까 제가 아마 더 잘 뵐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이라는 게 거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게 그 엄청난 과로의 연속이라서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어떤 정권만 사라지면 저도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내몰리는데요. 그 과거에 보면 이 정치가 파쇼적이고 독재적으로 갈수록 대중이 그 정치에서 이렇게 이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냥 그 정권이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이 대중들의 마음에 좀 골병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 정책이 심해지면 공격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보면은 그 히틀러 당시에 그 공격성이 늘어나는 거를 결국 뭘로 했습니까?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공격성을 향하게 만들면서 자기 지지를 강고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집토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해오면 공격할수록 자기네 세력의 결집을 강화시키는 작용도 한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정권에서 좀 장난을 좀 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이 폭력에 뭐 레지스탕스라든지 이래가지고 정면으로 저항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데 극소수 눈치 빠른 사람들만 재산 다 내놓고 도망갔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잡혀가가지고 홀로코스트로 가서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폭력 앞에서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그게 항상 설마죠, 설마. 설마일까요? 설마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기네들을 다 죽일까 그리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진행 과정이 판단을 했을 상황에는 이미 붙잡혀 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좀 빨리 알게 된 사람들은 루트를 찾아서 도피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 도피를 하는 그 결단을 계속 미뤘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화에서 뭐 보면 이렇게 막 뭡니까 창고 짐짝 같은 데다가 유대인들을 실어가 나르는 거 소수고 다수는 수용소 앞에 올 때까지 객차에 실어온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을 독일인이 뭐 이렇게 재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새로 점령한 소련이나 이런 데 가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돈하고 뭐하고 다 챙겨가 우아하게 입고 그래갖고 가족끼리 기차를 타고 내렸다가 이제 내리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돼가 그렇죠. 당일날 죽인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사람이 참 이 미련 때문에 이 폭력이 없어지지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설 연휴 기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라는 그 이 윤한덕 씨가 과로사로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런 갑자기 몸에 병이 와서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응급센터가 있는 건데 전국에 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라는 거는 모든 병원에 있는 응급실 센터들을 이렇게 총관장하는 그렇죠. 일종의 상황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발견됐다. 참.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응급실에 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응급실이나 상황실 말고 자기 연구실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 연구실에 있다가 집에서는 항상 출근해서 연락이 급한 일 있으면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돼도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도저히 안 돼서 4일 날인가 그 저기 NMC 국립의료원에 가서 그 직원들하고 함께 그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51살이네요. 이 중앙응급 이 의료센터가 이 소속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입니까? 그렇죠. 공무원. 그러니까 의사인데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 소재지는 중앙의료원. NMC에 파기. 저 을지로에 있는 그거죠. 그렇죠. 태계로입니까? 태계로. 태계로 끝에 있는 그 중앙의료원에 그게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안에. 그런데 1일 날 공식 일과를 마친 뒤에도 퇴근하지 않았다 그래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토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견된 거 아닙니까? 4일. 그렇죠. 4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설 전날 오후 6시에 발견됐다. 그러니까 1일 날 마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 거죠. 그 사이.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1일 날 사망하셨는지 뭐 그거를 날짜를 이제 부검을 해봐야지 알겠죠. 오늘 부검한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이 설 연휴나 이럴 때 더 바쁘죠. 병원들이 대다수가 쉬고 응급실만 가동을 하니까 전국에 보면 이런 이제 이 의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응급실 그러니까 532곳과 그 다음에 권역외상센터 13곳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날도 이 전국 각지에서 생기는 병원이 이제 휴무에 들어가면서 응급 상황을 갖다가 점검하려고 퇴근을 미뤘다는데 병원 직원들이 마지막 본 것은 1일 날 금요일 날 8시에 동료 의사와 저녁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각자 또 업무 위치로 돌아갔다는데 그래서 가족과 함께 설에 이제 귀성을 설새로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주말 내내 토일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월요일 날 직접 병원 집무실을 찾아갔다가 직원과 함께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이 안타까운 일인데 자, 평소에도 이분이 주중에는 거의 이 귀가하지 않고 센터상실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해결하면서 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일에 몰두했다라는데요. 자,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이걸 갖다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대형 병원은 의사들은 3교대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나든지 뭐 다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은 3교대를 하는데 의사는 뭐 그 정식으로 뭐 이렇게 2교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심정지 상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이 뭡니까 라이프 체인이라고 생존 사슬이라는 걸 이 정부가 보급을 한다는데 거기에 상황실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과로로 숨지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발견됐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 나라의 그 응급 상황에 대한 그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또 한편으로 보면 복지부의 누군가가 사실은 명절날 가장 문제가 약국이 문을 여느냐, 병원이 문을 여느냐 이 두 가지가 국가 공적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들 이런 것들이 다니느냐.
근데 차들이 다니는 거나 하는 눈에 보이지만은 이제 응급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를 그러면 복지부의 장관이나 네.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관이나 네. 의료복지 담당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이 중앙의료응급센터에 전화라도 한 통해서 네. 아, 참 상황 본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뭐 별일 없습니까? 응급실들은 다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화도 한 통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화를 했으면 전화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면 이 사람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중앙의료원에 지시해서 찾아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누구도 휴가 설 기간에 연휴가 5일 동안 지속됐는데 5일 동안에 응급의료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분 위에 있는 사람이 네. 점검 하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옛날에 설 연휴나 명절 연휴가 되면 뭘 합니까? 연휴 기간에 차량이나 교통이 차질 없이 한다고 네. 하고 또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역을 들고 네. 고속버스 터미널 들고 또 무슨 병원 같은 데서 네. 이 응급실이 작용하는가 또 한번 둘러보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욕하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는 군대같이 칼같이 돌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응급실이 열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이 없고 이분이 자기 양심으로 그냥 혼자서 지키다가 이렇게 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랍니까? 네, 답답하죠. 아니 복지부가 어떻게 중앙응급의료센터 장한테 자 지금 매일 현황이라도 보고받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전화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황 소장님 그 추측대로 전화를 했더라면 이 응급의료센터장이 사망한 거를 좀 더 빨리 발견했을 수 있겠죠. 아니 공무원이 어떤 사인데 전화를 위해서 했는데 밑에서 안 받으면 네. 열불이 나서라도 전화해서 중앙의료원 원장한테 그 왜 응급실에 지금 상황이 없냐 네.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면 그거 있는데요. 뭐 이러면 전화 걸어보고 전화도 안 받으면 바로 의료원에 전화해서 그 빨리 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가봐라. 네. 그 사람은 뭐 지금 어디 갔나. 네. 이렇게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퇴근을 해서 귀성을 하러 가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지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방에서 쭉 돌아가셨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러 그러면 응급센터에서 상황을 이렇게 서로 바꿀 때 건물을 군대 가서 보초를 서러 가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전방에 5m 앞에 무슨 이상한 게 좀 보이는데 그걸 주시해서 봐라. 뭐 소리가 좀 들리는데 아무 상황이 없다라든지. 네. 그럼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상황실 운영하는 시스템을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아마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실장이 집에 퇴근했는지 아니면 연구실에 있는지 이것도 모를 수 있나 그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집무실 안에 자기가 잠깐 눕는 네. 거기에 누워 있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돌아가셨다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서로 교대를 하고 각 병원에 무슨 교통사고 환자가 났는데 거기 여기에 응급실이 없어서 어디로 이송을 합니다 하면 네. 여기서 간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중앙의 교통통제센터처럼.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두목이니까 보스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고도 며칠을 안 보여도 지방을 가도 전화로는 보고를 받고 네. 중요한 연락을 어디에 중앙정부에 청와대에 보고를 네. 하려면 이분이 하고 네. 이런 시스템은 기본으로 공무원들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공무원은 당직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아니더라도 조그만 병원이더라도 누가 응급 상황에서 누구한테 연락 가야 될지 그런 거 다 그 조직도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응급실, 네. 즉 명절 연휴에 병원이 닿으시니까 교통사고로 다쳤다든지 무슨 싸움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이런 네. 또 갑자기 지병이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네.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응급실에서 여기에서 안 받아줍니다. 뭐 사람이 없답니다 하면 다른 어디로 가려면 이런 쪽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다 배당을 네. 해주고 조정 지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정 지휘에 대해서 보고가 되거나 위에서 또 알아보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아마 공무원 계급으로는 국장쯤 될 것 같아요.
국장급. 그럴 가능성이 있죠. 국장급이요. 그러면 국장급 공무원이 최고 보수고 위에 명절 때 가장 중요한 의료, 교통 두 가지를 갖다가 누구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는 청와대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 뭔 일이 나왔으면 이분은 돌아가 계시고 참 진짜 의의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센터를 중앙의료응급센터를 갖다가 운영하는 목적은 이렇게 급박한 분들을 빨리 그렇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건데 그걸 상황을 보는 분이 최고 보스가 과로사로 돌아가셔도 며칠 뒤에야 발견된다면 기본적으로 중앙의료응급센터의 자체가 아무도 챙기지 않는 버림받은 조직처럼 돼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외국에 가면 코미디로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야말로 119에 신고하고 뭐 심폐소생술하고 구급대원들이 심장 충격하고 해야 될 대상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딱 그 등잔 밑이 어두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분이 어떻게 의료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잘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학과 출신이니까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이게 의사분께서 복지부로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의사 받았을 때 의사로 일할 때의 페이와 이렇게 복지부의 공무원으로 페이가 차이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부 공무원일 때가 훨씬 더 작죠. 훨씬 작겠죠. 뭐 조금 남들보다 더 준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참 한국에서만 생길 수 있는 희한한 스토리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원장님, 그 우리의 이 사람이 가끔 살아가다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그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이것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세포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를 규정하는 바뀌지 않는 게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게 될 텐데 뭘까라는 그 우리의 본질이 뭘까라는 궁금증을 철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가장 쉬운 방법이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된 상태에서 그냥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고 지나가지만 거기에 또렷하게 명상하는 동안에 또렷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의식. 내가 있다라는 의식은 명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명상이 되면 계속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를 듣는지 그런 거를 알아차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명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때는 없는가? 있죠. 우리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차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굉장히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때 잠자다 졸다가 깨서 딱 그 상황을 응시했는데 곧 사고가 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더라고요. 마음은 평화로운 상태인데 그때 그 내가 존재한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그 나중에 이제 그때는 그 경험을 하고도 그게 존재의 드러남이라는 그런 의식은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그럴 때 순간적으로 잡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텅 빈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느끼면서 그 경치를 감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에 몰입해서 음악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느낌인데 그냥 음악에 빠진 상태로 자기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의식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결국은 내가 있다라는 것만 존재하고 다른 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뭐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의식 상태가 실제로 내가 있다라는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나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바쁘게 일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못 느끼느냐? 그 수련을 하면 그걸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업무를 보다가도 항상 내가 존재하는 나의 자신의 존재함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 풍덩 빠지지가 않고 감정을 자기가 항상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찰자 시점에서 자꾸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의 노예가 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 하이데거라는 분도 실제로는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이데거의 존재 또 존재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결국은 하이데거의 존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신성, 이게 다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어로 I am that I am. 예.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답을 한 걸로 성경 구절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거죠. 신성이고 불성이고 아트만이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칼 융이 이야기했던 셀프도 실제로는 결국은 그 존재랑 똑같은 이야기고 하이데거의 존재도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하이데거 책이 좀 어려운데 그 불성이나 신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철학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하이데거가 분명하게 제가 장담하는 거는 불교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존재에 대한 그 나름대로 철학적인 거를 전개한 걸로 저는 확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 하이데거 전에 쇼펜하워
쇼펜하우어의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뇌에서 재구성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나오는 전체 줄거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상으로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뇌에서 재구성해서.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결국은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그 2000년 전, 25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결국은 현대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철학적인 용어로 다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볼 때는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듣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뇌에서 재구성해서 본다, 표상으로서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편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성과 불성에 관한 하이데거가 실제 생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치에 협력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유대적인 어떤 부분을 보였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제자 한나 아렌트와 오랫동안 또 서로 불륜사이였다. 자, 그렇게 글로서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나치가 악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나치의 존재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일종의 그냥 작업 양처럼 철학을 생산하는 기술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전 의문도 좀 들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철학자의 실질적인 삶의 나침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고대의 철학자들은 거기에 준해서 살려고 애를 썼었죠. 옛날에 뭐 스토아 학파들은 뭐 명상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실천에 지행을 이렇게 일치하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양명학을 했던 그 중국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장한 철학과 괴리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게 두드러지게 되는 거는 현대로 오면서 철학은 철학으로 따로 놀고 자기 그 철학자의 삶은 따로 놀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소설에 가깝지 않을까요? 픽션에. 왜냐하면 아니 저보고도 나는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삶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로 현학적인 용어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진술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말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내가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현대로 오면서는 좀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고 더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해체 철학으로 가면서는 더 그게 더 심해졌고요. 제가 그런 철학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철학이라는 거는 삶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스치고 지나가는 통찰에 가까운데 그 통찰들이 모여서 일종의 법칙처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런 철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서 일정한 교육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철학의 공부에는 아예 근처에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책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책들이 철학서적들이더라고요. 철학서적을 읽고 이거야말로 답이다라고 느낀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 말 장난하고 있네 하고 읽다 보면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 도대체 이런 말로 몇 사람을 갖다가 지식인이라고 하거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 이런 현학적인 말장난으로 몇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문명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상류층들끼리만 엄청난 지성인들끼리만 주고받는 말장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더더구나 그 현대 철학으로 오면서는 그런 부분이 더 강화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공자, 노자, 맹자, 동양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 철학은 좀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데 그 하이데거처럼 자기의 삶과 그 철학의 내용이 좀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처음부터까지 책 한 권에 걸쳐서 쭉 풀어서 그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면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훌륭하게 높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철학책을 솔직히 말하면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번역상의 문제도 있죠. 번역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학문이라는 부분은 어렵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지.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 자기들끼리 복잡한 용어를 써서 아주 현학적인 체계를 갖다가 구성하는 게 그게 참 학문으로서 뭔 가치가 있나. 근데 요즘 서점에 가면 쉽게 풀어쓴 철학 공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어려워요. 그런 책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실제로 그 철학의 본질과 다른 쪽에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권하고 싶은 철학 공부는, 그러니까 에픽테토스 책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전번에 철학에 의한 보에티우스 책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논어, 맹자, 뭐 중용, 대학 이런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솝우화 있지 않습니까? 이솝우화도 철학책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지만 그 안에 교훈들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철학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보거든요.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침반을 갖는 공부는, 자기 나름대로 나침반을 새로 만드는 공부는 자기가 굳이 어려운 서양 현대 철학을 공부를 해야지 얻는 게 아니라 2500년 전에 불교 철학,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속에서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또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면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 수준이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 이런 말이었다고 생각했다가도 계속 반복해서 자기 다른 철학 공부들이 쌓여 나가면 노자의 도덕경이 다르게 또 읽혀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잘 푸는 철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철학제의 두 양극단을 달린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면, 스피노자라는 사람하고 니체 두 사람이 다 인격신은 죽었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신을 부정했던 스피노자는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주변에 누구도 그 유대교 신자들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경 렌즈를 깎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모든 거에 신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모든 이치 자체가 신이다. 인격신이 아니라. 그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파문을 당한 거고, 니체라는 사람은 인격신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격신을 대체할 초인 철학을 가지고 나왔죠. 초인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초인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니체도 죽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시골 마을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평화를 느꼈거든요. 그 평화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신을 느낀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철학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살아가면서 현상 외에 이런 어떤 이 삶의 어떤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철학이지, 뭐 철학자의 이 고도의 이 말장난 속에 저는 철학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